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친구들한테도 혹시나 남편 얼굴에 먹칠하게 될까봐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연애 결혼으로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결혼했어요. 항상 화목하고 깨볶을 것 같던 신혼이었고, 단 하나의 문제라면 시댁 식구의 과한 개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까지 있었지만, 결혼 후 남편은 분가를 함과 동시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시댁에 방문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저희의 생각이었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제 신혼집에 방문하며 사사건건 저희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며 간섭하기 일쑤였어요. 이런 게 잦아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크게 달았고요. 예, 너 그거 못 보던 옷이다. 우리 시은이 입으면 아주 잘 어울리겠는데 너같이 허리 짧고 하체가 퉁퉁한 애한텐 그런 옷 안 어울려. 우리 시은이같이 길쭉길쭉 날씬해야 어울리지. 그거 너 입지 말고 시은이 줘라. 어차피 안 어울리는 건데. 이거 영재 씨가 사준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는 옷도 많잖아요. 다음에 아가씨 입을 만한 거 추려 놓을게요. 누가 사준 게 뭐가 중요해.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 영재도 참 보는 눈 없다. 그런 걸 너를 사주니? 어울리지도 않는 건데. 그래도 사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아가씨는 옷 많잖아요. 어머님은 매번 저 볼 때마다 옷을 그렇게 달라고 하시네요.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옷이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너 말투가 나를 꼭 거지 취급하는 말투 같다. 기분 나빠서 원. 늘 제 물건도 탐내시고 집에 오면 살림까지 뒤져가면서 뭐든지 가져가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당황스러웠고,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어머님은 본인을 거지 취급한다며 오히려 역정을 내시곤 하였죠. 어머님의 비위를 맞추는 게 제일 힘들 정도였고, 남편도 본인 자식이면서 어쩜 자식 물건을 그리 탐을 내시는지. 시어머니는 딸바보 그 자체였어요. 뭐든지 좋은 것, 예쁜 거, 맛있는 것은 본인의 딸한테만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 역시 친정엄마와 각별했던지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좋은 딸과 엄마 같은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냄비 샀니? 좋아 보인다. 이거 나 가져가도 되지? 어차피 너희 요리도 잘 안 해 먹는다며. 이거 다 영재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권한이 있지. 가져가서 잘 쓸 테니까 영재한테도 그리 일러둬. 그러니까 진즉 우리 집 냄비 세트 바꿔줬으면 좀 좋아. 꼭 내가 달라고 해야지 이 집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영재한테 잘 코치를 해야지. 어머님, 냄비 세트 친정부모님이 결혼할 때 선물로 사주신 거라서요. 제가 나중에 사드릴 테니까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옷도 안 된다. 냄비 세트도 안 된다.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너는? 그렇게 잘난 아들 너한테 장가 보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애가 참 정도 없어. 우리 딸이 시집가서 너처럼 그럴까 무섭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지. 내가 영재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건 며느리한테 다 보상받아야 하는 거라고. 내 말이 틀려 안 틀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오빠한테 따로 희생했다고 해서
새언니 보고 보상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참 신박한 논리네요. 뭐야? 너 지금 그거 비꼬는 거지? 너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어른 말하는 거 비꼬면서 대답하라고? 하여튼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말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은이한텐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해야겠다.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겨냥하듯 말씀하셨고,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늘 저희 집에 방문하여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고명딸 시누이가 혼전 임신을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던 날이 있었어요. 늘 딸 가정교육을 잘 시킨다고 입에 닳도록 말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혼전 임신을 하고 들어온 것이 좀 웃기더라고요. 매번 저와 시누이를 비교하면서 저보곤 못 배웠다고 하시고 시누이 보곤 곱고 고운 공주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공주딸이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것이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지만 그래도 곧 혼전 임신한 딸을 받아들였어요. 몰라, 나 임신했어. 이제 이 사람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준비해줘. 오빠한테 말해서 말이야. 너네 오빠한테 당장 얘기해야겠다. 오빠라면 해줘야지. 내가 잘 얘기할게. 혼전 임신이라 그 집에 책 잡히지 않으려면 아주 바리바리 싸가야겠네. 하나뿐인 우리 딸 혼전 임신이라고 사돈댁에 무시당하는 꼴 절대 못 보지. 감히 누구 딸인데. 오빠가 집안 혼수는 다 해주겠지? 당연히 해줘야지, 오빠로서. 엄마가 잘 구슬려서 꼭 나 책 잡히지 않게 해줘. 예비시댁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내가 아주 땡 잡은 거라니까. 아마 엄마도 얘기 들어보면 완전 생각이 달라질걸? 내 인생 이제 폈다고. 뱃속에 있는 아가가 복덩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 내가 괜히 엄마 딸이겠어? 나 똑똑하잖아. 그래, 우리 딸이 혼전 임신을 아무렇게나 할 애가 아니지. 다 생각이 있던 거야. 역시 우리 공주다. 혼수는 걱정 마. 니네 오빠 내 말이라면 껌뻑 하잖니. 하나뿐인 동생 빈몸으로 실가게 할 수 있겠어? 기 안 눌리게 팍팍 밀어줄 거야. 시누이는 혼전 임신을 하고 들어오자 처음엔 시어머니가 속이 상해하셨지만 시누이가 남자를 잘 물었다고 하시며 처음과는 반대로 시누이의 임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시누이의 혼수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아 재차 물으니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어머님과 시누이의 욕심에 치가 떨렸고 여유가 된다면 못해줄 게 없었지만 저희도 맞벌이로 딱 생활을 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시누이 집안 곳곳을 가정가구로 채워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남편을 들볶기 시작했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답답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평범한 모자지간 같지 않았거든요. 네가 누구 덕에 지금 이렇게 컸냐? 당연히 네 여동생 혼수는 해줘야지. 그래야 사돈댁에 책 잡히지 않을 거 아니야. 제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어? 꼴랑 냉장고, 세탁기. 두고두고 내가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네 여동생도 그 집에서 네 와이프 같은 대접받길 바라니? 하여튼 이번에 나 실망시키지 마라. 네 여동생한테 하는 거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너 내 은혜 모르면 사람 아니다.
나한테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고 네 여동생 시집갈 때 책 잡히지 않게 해. 그게 내 명령이야. 저희도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해줍니까? 그리고 이젠 제가 홀몸도 아니고 엄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와이프랑 상의는 해야죠. 하여튼 지금 확답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뭐? 이래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더니.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감히? 난 분명히 말했어. 네 여동생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해. 그 정도 받을 권리 있다고 생각해. 내 말이 틀리니? 적금을 깨든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퍽 하면 남편에게 빚을 받아내는 것처럼 본인 덕으로 잘 살고 있는 거라며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치고는 너무 키워준 생색을 내는 것 같아 듣기 거북할 때가 종종 있었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자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극명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마저도 시어머니와 합세하여 저희에게 대놓고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요즘 말하는 것처럼 시댁에 호구 잡힌 느낌이 들었죠. 화가 나기도 하면서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언니는 우리 엄마가 오빠 키운 세월 얘기하면 절을 해도 모자랄걸요? 그러니까 나 시집갈 때 이 정도는 양호한 거지. 부모가 자식 키운 게 뭐 그리 생색낼 일인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건데. 그리고 매번 그런 식으로 오빠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저희가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 결혼 선물 섭섭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다 부담이 되고 서로 깔끔하지도 않은 거예요. 막말로 아가씨,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 하셨나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아가씨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언니, 그걸 일일이 세고 있었어요? 내가 축의금 안 낸 거 아직까지 생각할 정도면 엄청 마음에 담아두나 보네. 엄마, 언니 얘기하는 거 들었지? 무섭다 진짜. 아닌 척하면서 돈 가지고 쨍얼거리는 거. 이래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그리고 생색. 네 남편이 해줄만 하니까 해주는 건데 네가 뭔데 못 해주겠다 말아야? 무조건 해줘야 해. 안 하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내가 다신 안 볼 줄 알아. 그것뿐이야. 두고두고 너희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 그리 알아. 하나뿐인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 홍수 하나 안 해주려고 이렇게 마누라까지 대동해서 이유되는 거 나 역시 어이가 없다. 저희가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정말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어서 상견례장에 다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본 사돈 어른들은 정말 고상하고 인품이 훌륭해 보이시더라고요.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부유한 분들이라고 했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시누이가 좋은 집에 시집가게 된 것 같아 기분은 좋았고 시어머니도 어찌나 그 집에 잘 보이려고 애쓰시던지 그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답니다. 그래도 남편 될 사람도 참 선해 보이고 너무 좋은 모습이라 제 마음도 훈훈해졌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저희가 다 맞춰야죠. 저희 고명딸, 제가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사돈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혼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맞춰드릴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뭐 혼수야, 이미 했죠, 뱃속에. 저희가 강남에 42평 아파트 하나 남는 게 있거든요. 애들 신혼집으로 해줄 예정이에요. 거기 안에만 좀 잘 채워넣으면 될 것 같고 따로 저희한테 뭐 해줄 건 없고요. 그저 둘이 잘 살면 장땡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 시은이 보니까 오빠가 참 든든한 것 같아 제 기분이 좋네요. 혼수도 오빠가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어머머, 당연히 할 도리죠. 오빠라면 여동생 그것 좀 못 해주나요? 강남에 42평이라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 얘기 들어보면 시은이 참하고 선하던데 저희가 이런 며느리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아들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솔직히 결혼해서 잘만 살아준다면 이 재산 다 물려줘도 아깝지 않고요. 어머머머, 우리 시은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아주 며느리 잘 얻으신 거라니깐요. 상견례가 끝이 나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이며 시누이에게 복도 많다며 칭찬을 엄청 해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님은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회복에 힘쓰고 있었고 사실상 가장은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시누이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 걱정이 해소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저 역시 시누이가 잘 되는 것을 계속 바라고 바랬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님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기분이 좋은 하루였어요. 아버님은 오래전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거든요. 저도 사실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님께 인사만 드렸던 터라 하루빨리 기적처럼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고 하나뿐인 딸까지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아버님이야 오죽할까 싶었어요. 네 아빠 병원에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책임져야겠지? 아까 사돈어른 말 들었지? 강남에 42평 아파트라고. 무리 좀 해야 할 거야. 네 동생 책 잡히지 않으려면. 난 누누이 말했다. 시은아, 가자. 여기서 우리 찢어지자. 너희끼리 들어가. 아, 무리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시은이가 원하는 거 다 못 해줘요. 그리 아세요. 일단 가볼게요. 저놈의 자식을 그냥? 지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 따위로 얘기를 해? 이게 다 여자기 나름이지. 여자 만나고 배렸어. 어머님,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자꾸 저 만나고 배렸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무리한 요구 하신 거 맞잖아요. 30대 신혼부부한테 시누이 혼수를 다 준비해달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무슨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있으면 해주고 싶죠. 근데 없는데 어떻게 빚까지 내서 해달라는 거냐고요. 아, 진짜. 아니, 언니. 엄마 말에 따박따박 말대답 좀 그만하실래요? 솔직히 오빠가 언니 만나기 전엔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얼마나 우리한테 헌신적이었는데 언니 만나고 변한 건 맞아요. 어떻게 조종했길래 오빠가 저 모양이 되냐고요. 다 언니 탓이지. 너 그 입 못 다물어? 이게 어디서 언니한테 또박또박? 그리고 네 새언니 아니었어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못 들어주지. 엄마, 오빠가 나보고 입 다물으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어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엄마가 뭐라고 좀 해봐. 얼씨구, 너 잘났다 이거냐? 뼈 빠지게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이제 지 잘났다 이거지? 네 아빠 가시면 뭐라고 하겠니? 지금 아프니까 모르시지만 이 일을 하시면 너한테 뭐라고 하겠어? 지금은 네가 가장이니까 다 해줘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무가내 화법이 참 할 말을 잃게 했고 그 자리에서 계속 실랑이만 벌이면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답니다. 살면서 남편도 그렇게 화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고 저도 황당했어요. 나 지금 얘기할게. 자기는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이라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괜찮겠지만 난 이해 못하거든? 어느 정도 결혼 선물이야 해줄 수 있지. 우리 형편에 맞춰서. 근데 42평 그 집 혼수를 우리 보고 채우라는 건 진짜 이해 안 돼. 여기까지 얘기할게. 미안하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네 맘 알지.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뭐가 잘못이야.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문제인 거지. 당신도 자식인데 진짜 어쩜 그래? 엄마한텐 시은이가 또 워낙 막내딸이기도 하고 딸이랑 엄마는 원래 각별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미안해. 나도 남매잖아. 우리 엄만 오빠한테 안 그래. 저 정도면 진짜 이상한 거야. 아들은 뭐 자식 아닌가? 보면 진짜 너무하셔. 남편 또한 그럴 수 없다고 저에게 못을 박았고 그 일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싶었어요. 결국 저희가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까지 해주자 시누이와 시어머니 입이 대빨 나오고 말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받아들였고 대신 그걸 받으면서까지 불평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제 상식상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참나. 지 동생 시집 가는데 꼴랑 가전 3개? 내가 너를 어디 그렇게 키웠냐? 어쨌든 알겠으니까 최고급으로 해줘. 오빠,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말대로 최고급으로 살 거니까 그리 알아두면 좋겠어. 그리고 시누이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비록 아버님이 아프셔서 못 오는 결혼식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참 행복해 보여 좋았답니다. 저 역시 그동안 미운 감정은 접어두고 온전히 축하해 주었죠. 그러던 중 결혼식 끝나고 필요연 때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좋은 날 전 뇌진탕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 역시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하여 안심하였어요. 자기 그래도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이었길 망정이지. 결혼식 전에 그랬으면 당황했겠어. 몸은 진짜 괜찮은 거야? 엑스레이상 그래도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해서 걱정은 덜었는데 그래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입원하고 누워있으래. 아, 다행이다. 아가씨 결혼식에 크게 누가 될 뻔했네. 자기도 너무 걱정했지? 그나마 경미해서 정말 다행이야. 결혼식은 그럼 무사히 끝난 거야? 아가씨 신혼여행 가는 것도 못 봤네. 자기도 경황 너무 없었겠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그렇게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전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입원을 하였는데 마침 태어날이
시누이 신혼여행에서 오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전 퇴원을 하려고 입원실에서 퇴원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들이닥치며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당한 일 중 가장 어이없는 행동을 가만히 있는 제가 당한 것이에요. 시누이가 오늘 오는 날이면 버뜩 퇴원 수속 끝내고 이바지 음식을 차려야지. 뭘 아직도 자빠져 있어? 당장 못 일어나? 너랑 네 남편은 어쩜 그렇게 행동이 굼뜨니? 하나에는 여동생이랑 시누이인데 그렇게까지 나 몰라라 할래? 혼수도 그렇고 진짜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네. 당장 일어나. 이바지 음식 차려야 하니까. 네가 하지 누가 하라는 거야? 속 터진다 진짜. 신우 이바지 음식 차리라며 내진탕으로 입원한 제게 다가와 제 머리에 무력을 가한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제가 맞은 것도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당황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열이 확 받았죠.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한판 해야겠다 싶었을 때 문 앞에서 이 모습을 모두 관전하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박찬순,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신 이제 끝났어. 뻔뻔하게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다 이거지? 나한테 모든 걸 요구하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 이제 당신 인생 종쳤으니 그리 알아. 뻔뻔한 여편네. 순간 월차낸 남편이 박차고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쏟아내었고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 말년 인생에 피바람이 몰아쳐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뒤이어 형사들도 들어왔는데 뒤이어 이어지는 말은 가히 놀라웠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도 손이 벌벌 떨리고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여자가 시어머니였는지 싶으면서 충격이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계단에서 밀치고 혼수 상태로 지금까지 만들었지? 모를 줄 알았어? 아빠 깨어났어, 이 인간아.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작정했는데 혼수 상태가 되니까 아차 했겠지. 그리고 영원히 안 들킬 줄 알았지? 당신 이제 새고랑 차고 깜빵 들어갈 일만 남았어. 소름 돋는 인간. 우리 아빠랑 재혼한 것도 돈 때문이었겠지. 이제 안녕이다, 이 인간아. 뭐? 네가 날 신고해? 아니 그 노인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혼수 상태에서 이제 막 깨어난 사람 말을 왜 믿어? 내가 니네 부자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감히 나한테 뒤통수를 쳐?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얘긴 경찰서 가서 하고 이제 당신 인생 종쳤으니 말년이나 대비해. 아무것도 없이 늙어 저 세상 갈 테니까. 남편의 말은 놀라웠는데 알고 보니 지금의 시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어려서 시아버님이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의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이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시아버지야 재혼한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남편과 나눠 갖기가 싫어 집 계단에서 시아버님을 밀어버렸고 많이 다친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혼수 상태가 되었답니다.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말만 듣고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기적처럼 시아버지가 깨어나시면서 이 모든 만행이 밝혀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매일 남편에게 그렇게 생색을 냈던 것도
본인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뻔뻔해야 이런 죄도 짓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면 네 아빠 재산은 내가 가져가도 되잖아. 어디 너랑 나눠 가지게 해? 내가 니네 부자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니까 이 꼴이 나지. 완벽할 수 있었는데 하필 깨어날 게 뭐람? 의사가 깨어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 나 이대로 머물러나. 변호사 대동해서 어떻게든 풀려날 거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너 키워주는 애 이따구로 갚는 거 아니야. 평생 엄마 없는 게 불쌍해서 엄마 대줬더니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너 가만 안 둘 거야. 평생을 시은이랑 나랑 차별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양심에 손을 얹고 생색내.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지금껏 참았건만 아버지를 없애려고 해? 이제 내가 참을 필요 없지. 시은이도 아마 당신 때문에 인생 종실 거니까 그리 알아. 뭐라고? 내 딸 건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니까짓게 내 딸을 건들 군번이나 돼? 하찮은 버러지 같으니라고.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진짜 소름 돋네요. 본인 자식만 자식인지 어려서부터 길러온 아들은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나,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당신한텐 아니었나 보네. 하긴 돈 때문에 재혼했으면 목적이 오로지 돈이었겠지. 내 남편이 정말 불쌍하다. 내 남편 마음에 대못 박았지? 두고 봐. 내가 아줌마 마음에 대못 하나 박아줄 테니까. 넌 빠져. 네가 뭔데 껴들어? 네 남편 저렇게 만든 것도 네가 조종한 거지? 제가 저러진 않았는데 너 만나고 저렇게 됐어. 얼마나 호구같이 오리말이라면 다 들어줬는데 감히 저렇게 만들어? 니까지 것도 내가 사전에 불구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아들이 지풀에 꺾이지. 에휴.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 그 길로 시누이 사돈댁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시누이는 길길이 날뛰었고 고상한 시누이의 시댁 어른들은 너무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이 시누이였고 시누이 또한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휩싸여 제 남편에게 평생 호구짓을 종용해 왔거든요. 두 모녀를 쌍으로 보내버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자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곳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부정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정말 어떻게 TV에서나 볼 이야기들을.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지 엄마 보고 뭘 배웠겠어? 니네 엄마같이 무서운 사람 밑에서 큰 너도 보기 싫다. 애는 나오면 키워줄 테니까 당장 이혼해. 넌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애마저도 너랑 네 엄마 닮을까봐 무섭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쪽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빠가 엄마를 평생 힘들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버님이 평생 얼마나 공주처럼 모셨는지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데 역시 너도 범죄자 어미 딸 맞네. 그쪽은 빠지시지? 어머님, 제발요. 제가 어떻게 헤어져요. 저 절대 못 헤어져요.
엄마랑 별개로 봐주세요. 소름 돋는다. 이혼해. 아니, 법적으로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몸만 나가. 그리고 아이는 엄마 말대로 우리가 키울게. 너 같은 애한테 애 어떻게 맡기겠어? 진작 알았더라면 너 같은 애랑 엮이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여보, 제발요. 어떻게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원하면 엄마랑 손절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입 다물어라. 그 핏줄 어디 가겠니? 너도 그럴 인간이야. 애주의 싹을 잘라 버려야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무서운 것아. 결국 시누이는 시누이 남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몸만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 입원한 아버님은 천천히 쾌차하고 점점 호전되셨고, 제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평생 정서적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을 계기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였어요. 그야말로 작심하고 남편이 강경하게 나가니 시어머니 말년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평생을 엄마 행생을 하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요구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그 마음 오죽할까 싶으면서 늘 참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었는지 역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또한 그동안 당해온 것을 계기로 제가 본 남편 중 제일 단호하고 강단 있게 행동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쨌든 니네 아빠 살았잖아.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시은이랑 살집 하나만 장만해주면 깨끗이 사라질게. 우리 시은이도 나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고 양육권 소송 중인 거 알잖아. 아줌마, 정신 차려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래요? 평생을 아버님 모르게 내 남편을 차별하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당신네 모녀 물주로만 생각했잖아. 내가 용서 못해. 남편이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하니까 그리 알아요. 그럼 콩밥 잘 드셔. 네가 뭔데 껴들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럴 리 없어. 내가 남인데도 키워줬는데 나한테 이렇게는 못하지. 남도 당신보다 잘했어. 하긴 당신도 남이긴 하지. 그동안 당해온 세월 이렇게 보상받네요. 마지막 남은 인생 깜빵에서 잘 썩다 나오시고 그렇게 아끼는 고명딸 그 집에서 소박 맞고 미혼모로 사는 거나 봐요.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니네 아빠 시중 든 게 몇 년인데 말년에 깜빵에서 썩을 것 같아? 깜빵에서 나와서 두고 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늙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됐고, 거기서 모범수로 활동해서 조금이라도 형이 단축되길 바라세요. 아오시 깨어나길 망정이지. 평생 모르고 저 모녀한테 호구 잡힐 뻔했네. 뻔뻔한 것들 같으니라고. 결국 인과응보, 시어머니는 구속되었고, 저흰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지만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도 혼수 상태로 꽤 있는 것 치곤 정신도 또렷하고 그날 일을 생생히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범죄를 밝힐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의 세월을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다고 하며 가장 편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제가 알게 되자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했는데 진작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것을 말할 걸 그랬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 성품에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평생 그렇게 신우이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본인의 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따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분명해요. 그런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들을 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평생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본인들이 다 가져가려 했다는 것이 정말 나쁜 인간들임을 또 한 번 증명한 거죠. 모든 게 완벽 범죄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계획이 결국 들통나버린 걸 보면 역시나 나쁜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살면서 선하게 살아야겠다고 한 가지 배웠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했지만 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남편과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에 갈라서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렸던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만큼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시모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지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었죠. 그 사람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양가 집안의 결혼 허락까지 전부 다 받은 상태라 결혼식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에게서 못 봤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주말이었던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 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은 잠깐 전화 좀 받겠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별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가 꽤 길어지고 있어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몰랐던 저는 예비 신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벤치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걸음이 멈췄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영화만 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극장에서 팝콘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생각이 없다니까. 엄마는 내가 배탈 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연애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솔직히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도 등 떠밀어서 나온 거잖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었다니까. 은주는 지금 옆에 없어. 엄마랑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잠깐 자리를 옮겼지. 그래, 알았어. 간단하게라도 먹고 올 테니까 늦지 않게 들어갈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결혼식 끝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저는 예비 신랑이 시모와 나눈 대화에 많이 당황스러웠었고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죠. 저와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은 예비 신랑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었고 제가 몰래 듣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 보겠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었죠. 그 사람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아야 보내주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냥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영화 보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지겨웠으면 그만 끝내면 되지. 왜 억지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그만 만나고 싶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야.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하지만 나는 은주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줬잖아. 너한테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야?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더 이상 무슨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 이 기분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나는 오늘 부산에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 잊었어? 서로 똑같이 힘든 상황이면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던가 아니면 남은 시간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했어야 돼?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기분이 상했다면 좋게 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된 행동들이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그날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만큼 저에게는 예비 신랑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를 달래주기 위한 말들이었고 이미 상처를 받은 저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들은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은 된다. 서로 잠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전화한 거니까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니? 세아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지. 내 아들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 너도 알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야근을 했었잖아. 아무래도 체력이 다 떨어졌는지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나간 김에 세아가 너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라고 했었다. 여태까지 내 아들이 세아가한테 많은 걸 맞춰줬었잖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 가진 적이 있었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서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지 않겠니? 이제 곧 결혼식인데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걸 엎을 수는 없잖아. 일단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잠깐 얼굴 좀 보자.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좋게 풀어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참 통화를 끝낸 뒤 자리에 누워 좀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 떠올려 봤는데 그때 처음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전날에 받았던 상처와 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모습에 제 기분은 조금씩 풀리게 되었고 예비 신랑도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전부 지워버리기에는 저희가 쌓아왔던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돌아오는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저녁 한 끼 같이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 시댁에 잠깐 들리게 되었고 시모가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거든.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내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고. 새며느리는 그래도 음식 솜씨가 나쁘지는 않다고 했으니 조만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가끔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 같은 건 사 먹기보단 직접 해 먹기를 원하거든. 요즘 한식당 같은 경우 음식들 상당히 잘 나와요. 저는 그냥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음식을 눈대중으로 보고 배운 거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야 낫지. 조만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마. 그런데 찬송이는 어디를 갔길래 아까부터 얼굴조차 안 보이는 거니? 걔가 뭐 하나에 빠지면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와보라고 해라. 시모는 테이블 위에 상당히 많은 여행 상품을 올려놓으셨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 신랑을 불렀습니다. 시모가 불러도 대답 하나 없더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예비 신랑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양손 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고 거실 테이블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가지고 나왔던 건 전부 다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서 고민 중이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우리 벌써 정하지 않았어? 그때 하와이로 떠난다고 결정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약까지 전부 다 했었잖아. 설마 그걸 잊은 건 아니지?
그거 내가 취소했어. 하와이 말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러는데 하와이는 덥기만 하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 꽤 괜찮은 곳이 많더라고. 은주 너는 하와이가 가고 싶은 거야?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하와이야,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도 되니까 최대한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먹자고 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른 거니까 같이 의견 좀 내봐. 그리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나는 다낭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격도 저렴해서 훨씬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 음식도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고 엄마도 나랑 의견이 비슷해. 그래. 나도 해외여행은 몇 번 안 가봤는데 그쪽이 나랑은 취향이 맞더라고. 음식 맛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도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서 내가 추천했다. 네?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게 될 줄 알고 벌써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당신 혼자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한번 결정해서 요금을 전부 다 지불하면 그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어머니께서 추천해서 바꾼 거야? 그렇긴 한데 은주 너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여행 상품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시 의논해 보면 되지. 일단 우리 엄마 생각은 베트남 다낭 쪽으로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원하고 계셔. 내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사람들도 좋고 가격 대비 싸게 놀다 올 수 있는 곳이라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절대 후회할 일 없을 테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예비 신랑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여행지를 취소했다는 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로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여행 상품들은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왜 하필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잡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잠깐 다녀오는 여행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와이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시모까지 반대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결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좋은지 서로 여행 스케줄까지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여행은 예비 신랑과 단둘이 떠나는 건데 모든 일정을 시모가 정해주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걸로 정한 거지? 엄마 생각도 확실한 거고요. 은주 너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걸로 봐선 그게 불만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기라도 했어? 아까부터 어머님이랑 둘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잖아. 나랑 같이 신혼여행 가는 거지. 어머님이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의견도 중요하니까. 해외여행 잘못 다녀오면 돈만 날리고 후회만 하게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나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신혼여행을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돈이면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한 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니까. 며느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 많이 서운한가 본데 그쪽으로 가면 후회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다녀와 봐라. 시모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전부 결정하셔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장도 시모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죠. 저는 기분이 이미 상해 있었는데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저는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집에 들어갈 거냐고 예비 신랑 보고 집까지 바래다 주라며 여행 상품 팸플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안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단둘이 있었을 때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죠?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열 좀 식히게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잠깐 들리라고요? 네, 그거 말고 또 해야 될 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새 며느리가 술 한잔 하고 싶다면 집 근처에서 술 마시고 대리 불러오면 될 거다. 아마 신혼여행 일정이 바뀌어서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 좀 설명해주고 여행 상품은 내일 바로 결제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잔성 씨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내 의견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님 의견만 듣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거야?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한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엄마한테 조언을 구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은주 너도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서 결정한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 오늘 술은 안 마실 거지?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행 계획이 좀 틀어진 거 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마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시모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장점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잠깐 다녀오는 거 예비신랑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한 거였고 제 말보단 시모의 말에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앞으론 예비신랑은 시모가 내세운 의견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부싸움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오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선 저와 함께 살게 될 테니 시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단 저와 함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그날 당일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날 가고 싶었지만 결혼식 이후 다른 날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당일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직후 급하게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잠시 뒤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려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오늘 저희 신혼여행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비행기에 올라타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너희들이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뒤에서 신경 써줄 게 많을 것 같아서 같이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여행을 방해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아가 나는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안 먹는데 네가 삼시세끼는 차려줄 수 있는 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행지에 있는 음식들은 내 입맛에 맞더라니까.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만족해서 내 아들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정하게 된 거거든. 너도 아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다. 우리 아들도 요즘에 끼니를 자주 챙겨 먹지 못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가서 몸보신 좀 시켜줘야 되겠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네. 엄마, 자리 잘 잡으셨죠? 그런데 아빠는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 비행기 출발하겠어요. 꼭 어디 가려고만 하면 화장실을 가신다니까. 아유, 비행기 출발한다는 말에 급하게 끊고 왔다. 나는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야? 우리 새며느리 오늘 결혼식 가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몸살 나는 거 아니니? 에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래 보여도 몸이 강철이거든요. 10분 뒤에 출발한다니까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정신없어도 이런 게 다 추억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그럼 신혼여행지를 바꾼 것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가려고 변경한 거였어?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가시면 얼마나 좋아. 나중엔 장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가면 되지.
요즘 정신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잠깐만. 갑자기 왜 일어나는 건데? 이제 곧 출발한다잖아. 일단 가서 내가 전부 다 설명한다니까. 무슨 설명?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왜 내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건데? 하와이로 신혼여행 잡으면 비싼데, 베트남 다낭으로 잡으면 시부모님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변경한 거잖아. 그렇게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신혼여행 가서까지 눈치 보면서 수발 들고 싶지 않거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드시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해야 되겠어? 나랑 조금도 상의하지 않은 이런 계획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일어날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둘의 관계는 끝이야. 정말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오늘 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눈치 없이 따라오시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보고 객지에서 직접 밥을 차려달라고요? 평생 당신 아들 밥이나 직접 차려주세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동안 저 사람 뒤에서 계속 조종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니 이 결혼은 무효가 되겠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너희들이 신혼여행 떠나니까 겸사겸사 같이 가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거니? 나는 오히려 흥분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내 아들 뒤에서 조언해 줬던 건 좋은 방법을 알려줬던 것 뿐이야. 그래야 너랑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내 관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들 가진 부모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니까.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곧 비행기 출발한단다. 그만 흥분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다녀오도록 하자.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파투 내면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저는 저 사람이랑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튀어나가려 하자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상황을 악화시키냐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다면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완전 마마보이였던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신혼집에도 함께 살길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한 밥을 꼭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어이없는 말까지 늘어놓길래 그 자리에서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더는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예비 신랑 식구들은 그대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여행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었죠. 이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인 제공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저에게 손을 들어 주었고 결혼식 문제로 손해를 본 거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단 하루도 보낸 적 없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만약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고 시모에게 끌려 다녔었다면 제 인생의 앞날은 정말 힘들었겠죠.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야 했나요? 퍽 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었나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도장 찍기 전에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남은 제 삶에 더 좋은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는 시부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지는 않지만 이번 장례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남편도 지금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부의 건강이 몇 년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병원비가 계속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 가족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아가면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자식된 도리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시부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고 살 정도로 돈벌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부가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부의 건강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지. 언제까지 병원 신세 지면서 자식들 등에 빨대 꽂고 지내실 건데요. 아버지가 가진 거라도 많으시면 저희가 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저희가 매달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원비를 납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저희가 괜히 이러겠어요.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애들은 점점 커가고 학원비는 날로 비싸지는데 아버님 병원비까지 충당하려니 이러다 저희까지 병원 신세 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빠, 그냥 퇴원하면 안 돼? 병원에 입원하면 뭐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퇴원하면 더 아플 것 같아?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니까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는 거라고. 돌아가면서 병원비 납부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야? 다들 지금까지 혼자 알아서 컸나 봐?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우리들 키운 건 생각 안 해?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병원비 나가는 게 싫으면 두 번 다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 그냥 인연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 해결되는 건데 서로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누워 계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드려야겠어? 병원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면 되겠네. 다들 속으로 똑같은 생각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차라리 그냥 얼굴 안 보는 게 좋겠다. 너는 막내라고 제일 예쁨 많이 받았으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겠지. 우리는 거의 찬밥 신세였거든. 너랑 내가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기는 하냐? 어디서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지가 맨날 막내만 감싸고 도니까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대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편들어줄 막내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시부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자식들이 많다 보니 시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자식들은 입만 벌리며 받아먹기만 했었는데 정작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자식들은 등을 돌려 버리더군요. 병원비 내주는 것조차 싫어서 자식들 모두 더 이상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시부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셨는지 더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퇴원수속을 밟아둔 상태셨죠. 남편은 시부에게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치료받는 걸 권해드렸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듯 결국 병원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집으로 돌아오신 시부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시지 못하셨어요. 몇 달의 시간 동안 남편과 시부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들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시부는 그렇게 자꾸 하셨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자 그제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도 최대한 알고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장례식에 오게끔 만들어. 이럴 때 인맥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렇잖아도 벌써 연락 한 번씩 다 돌렸어. 퇴근하고 저녁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돈이나 잘 챙겨. 형,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버지 이름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거야? 형은 지금의 상황에 돈밖에 안 보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일찍 작고하셨는지 잊었어? 우리가 서로 뭉쳐서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다고. 너 원래부터 말이 많았냐?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 아버지한테 쏟아 부어서 완치된다는 보장이 있었어? 시간만 늘려줄 뿐 완치는 힘들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거기에다가 왜 쓸데없이 돈을 퍼붓냐고. 조금 더 숨이 붙어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 봐봐. 그동안 병원비로 생돈 날아가고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진통제나 드시면서 시간 보내다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을 거다.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지불했던 병원비 원상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부르려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장례식장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어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마냥 전화기를 붙들고 한 명이라도 장례식장에 오게 하기 위해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았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조문객의 발길이 끊기자 시숙과 신우들은 부의금함에 모두 모여 서로 중간 결산이라도 하는 듯 돈봉투를 꺼내서 서로 자기 거라며 소리 높여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각자 부른 지인들 것만 챙기도록 해.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들어온 건 나중에 따로 계산하도록 하자고. 이 중에 내가 부른 지인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봉투에 이름 쓰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확인 좀 해볼게. 뭘 확인을 해? 그렇게 따지면 내 사람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일단 봉투에 적혀있는 각자 관련 있는 사람들 것만 챙겨. 나중에 빠진 건 명부 확인해보면 되니까 일단 확실한 것부터 가져가도록 해. 이번에 내가 좀 놀란 건
아버지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계셨나 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다니까. 저기 쌓여있는 부의금 전부 아버지 지인분들이 놓고 가신 거잖아. 일단 내가 집안의 장남으로서 모든 걸 관리해야 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온 건 내가 관리하도록 할게. 다들 불만 없지? 태호 너 이름으로 온 것도 있는데 지금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챙겨갈 거냐? 장례가 끝날 때 서로 챙겨가려다 보면 정신없으니까 네 것도 미리 확인해보고 가져가. 형은 지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집안을 뭘로 생각하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라고. 다들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나 봐. 태호 너 지금 형이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어디서 지금 형한테 대들고 있어? 적당히 대들어야지. 너만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퍼? 너희들이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 모양이야? 오빠는 왜 항상 우리 탓을 하는 거야? 오빠도 잘난 거 하나 없잖아. 집안의 장남이 그동안 뭘 했는데?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나 빨아가려 했으면서 꼴에 장난 노릇은 하고 싶은가 봐. 우리도 그동안 말을 안 한 거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 줄 알아? 태우 너 누나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까부터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너한테 화를 내야 되겠니? 한 번만 더 큰 소리 나게 하면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빠가 왜 아빠 이름으로 부의금 넣은 걸 따로 보관한다는 거야? 오빠 혼자 장례 비용 전부 다 지불할 거 아니잖아. 일단 나머지는 부의금함에 다시 넣어놔. 혹시 알아? 오빠가 우리 몰래 뒤로 빼돌리고 입 닦을 수도 있는 거잖아.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니까 각자 지인들 것만 챙기는 걸로 하자고.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장례 첫날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에 가까웠었어요. 세상 떠난 시부를 이용해 각자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낯설었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지인이 넣고 간 부의금을 따로 챙긴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안의 장남인 큰 시숙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세상 떠난 시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건 저희 남편이었죠. 남편은 장례가 끝이 나면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지 장례가 끝이 남과 동시에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 둘째 날 늦은 저녁에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기 사람들의 부의금을 따로 가방에 챙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어요.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 금액을 부의금에 넣을 사람이 너희들 지인 중에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 오늘 내 지인 중 한 명이 아버지 돌아가신 걸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참 동안 나랑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안이 워낙 부유한 것도 있는데 돈의 씀씀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부의금도 돈 크게 8천만 원을 넣어준 게 확실하다고. 너희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어디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럼 이 8천만 원이 오빠 거라는 확실한 증거는 있고? 방금 한 말도 그냥 추측에 불과하잖아. 확실하다면 왜 그분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그분이 부의금으로 8천만 원을 넣었다고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 보면 몰라. 혼자서 8천만 원을 꿀꺽 하겠다는 거잖아. 이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형은 항상 욕심이 많았고, 집안의 제일 큰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들한테 좋은 건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려 했잖아. 동생들한테 창피한 줄 알아. 우리 집안의 큰오빠나 돼가지고는 지금까지 혼자서 배불려 왔으면 이제는 동생들한테 나눠줄 생각도 좀 하라고. 돈 봉투에 누구 사람인지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건 무조건 나누는 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방법일 것 같네.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자고. 누구 하나 더 가지겠다고 하면 끝도 없이 싸울 텐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잖아. 돈 때문에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갈 때까지 가자는 건 아니겠지? 막내야, 너 이리 와봐라. 너는 8천만 원을 부의금으로 넣은 이 큰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까지 끼어들어서 나눠 가져간다고 할까봐 신경 쓰이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의견 언제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었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래? 항상 강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동생들 생각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더 가식 같고 형이 어떻게 하면 혼자 8천만 원을 가질지 머리 굴리는 것 같거든. 큰 아주버님은 부의금으로 들어온 8천만 원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분명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온 걸 욕심내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함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감정들까지 터지게 되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의금 때문에 시부 영정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해 뜯어 말렸지만 이미 서로 얼굴에 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고소하겠다며 난리가 나고 말았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고 술까지 먹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시댁 식구들 눈에는 8천만 원을 혼자 가지겠다는 집착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둔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의견은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면 돈 문제는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조금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그동안 살면서 장례식장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진행이 된 적도 처음이었지만 문제는 부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 누군가 한 명은 큰 문제를 일으킬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었는데 조금 잠잠하다 싶던 순간 큰 시숙손에 그동안 챙겼던 부의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쪽 손에는 8천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시숙은 2번 다시 서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아직 장례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큰 시숙을 붙잡아 손에 들려있던 8천만 원을 빼앗으려고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던 도중 갑자기 둘째 신우가 비명을 지르면서 손가락으로 전광판을 가리켰고 몸싸움을 벌이던 시댁 식구들이 전광판을 바라본 순간 등록되어 있는 이름 하나를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빈소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몇십 년 동안 모습을 감추고 계셨던 시어머니셨네요. 한심한 놈들.
너희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걸 제일 후회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위해주고 잘 지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바뀐 게 없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8천만 원을 사람을 시켜서 부의금으로 넣게 지시했는데 고작 그 돈 때문에 서로 얼굴 안 보겠다고 헐뜯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으면서 너희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니? 어머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그럼 이 8천만 원이 어머니가 부의금에 넣으신 거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왜 이제야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고요? 내가 내 전 남편 얼굴 보러 온 건데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니? 그리고 너희들 앞에만 나타나지 않은 거지. 태호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몇 달 전에도 얼굴 한번 본 적 있다. 너희들 하는 꼴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안 올 수가 없었다. 비록 너희 아빠랑 안 좋게 이혼을 했지만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건 나도 아는 사실인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키워주는 애는 생각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병원비 아까워서 너희 아빠한테 등을 돌려? 그것도 모자라 장례식장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가 돈놀이하는 노름판도 아닌데 서로 부의금 얼마 들어왔는지 계산하면서 네 거 내 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8천만 원 부의금 넣은 거고 예상했던 대로 가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구나. 한심한 놈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에게 모든 걸 자세하게 들은 건 아니었지만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를 놔두고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충격적인 상황을 오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부가 딱 한 번 실수로 눈을 돌렸을 때 집 앞에 갓 태어난 신생아 아이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시모가 그 아이를 걷어들여 키워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었고 오랜 세월 시부모의 갈등은 결국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비록 시부의 실수로 남편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친엄마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시모는 단 한 번도 친자식으로 생각 안 했던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인 남편을 함부로 대하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댔었죠. 그런데 시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하나같이 서로 헐뜯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슬픈 표정으로 시숙들과 신우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큰 시숙손에 지어져 있던 8천만 원 돈봉투를 뺏어들더니 거기에다 남편의 이름을 적은 뒤 남편의 손에 건네주셨죠.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양보하며 우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내가 가진 재산을 너희들 위해 사용하려 했다.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은 건데 집안인 장남인 너는 막내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니? 이 8천만 원은 막내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친자식인 저희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대오제는 배다른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나서 저희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고 이런 삶이 너무 싫었다고요. 어머니는 저희랑 한 번이라도 연락하려 했어요. 친자식인 저희보다 배다른 막내한테만 더 많은 신경을 쓰셨잖아요. 저희가 그걸 보고 자라왔는데 정상적이길 바라시는 게 문제인 거죠. 막내한테 건네주신 8천만 원은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어떻게 친자식은 찬밥 신세이고 배다른 자식을 더 아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화가 안 나세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냐고요? 그 8천만 원 당장 내놓으시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재산도 저희한테 전부 나눠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머니 장례식장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시숙과 신우들은 시모를 상당히 증오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남편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시숙과 신우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서로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인 시숙과 신우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자식들을 내쳤고 남편과 함께 시부의 장례를 치러야만 하셨죠. 시모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시부의 장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8천만 원의 부의금을 시모에게 다시 돌려드리려 했지만 시모는 부의금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 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건 전부 다 부모 잘못이라며 괴로워하셨어요. 시모도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많은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큰 시숙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시모가 남편에게 준 8천만 원을 혼자 가질 생각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더 큰 불화를 막는다고 시댁 식구들의 계좌번호 전부를 남편에게 보내주었죠.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시숙의 행동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형, 지금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8천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 형도 그렇고 누나들도 제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겠어. 나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하셨잖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엄마 앞에서 형이 뭐라고 그랬어?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렸잖아. 그게 자식으로서 할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서 형이랑 누나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엄마 췌장암 말기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돼서 후회할 거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자기 낳아준 부모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동안 살면서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라고.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시모가 모습을 드러냈던 건 안타깝게도 시부애들을 밟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십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시모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시댁 식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로 좋게 해결해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행복한 날들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